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객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료 체계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객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주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2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소를 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5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인 거죠? 불가피하고 조금 더 빨라야 되고 보다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우리가 거리두기를 3일 정도 더 앞당길 수가 있고 또 하루라도 일찍 할수록 우리가 정점으로 오르는 피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크를 한번 찍은 다음에는 이 피크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까지 한참 동안 증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크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지난 8월의 경험을 봤을 때 8, 9, 10월 동안 누적된 확진자가 10,0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10%만 줄였어도 1,000명을 확진자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0명의 확진자를 줄인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도 한 사람당 확진자 치료비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수백억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선제적으로 빨리 또 강력한 조치를 해서 누적된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큰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왕할 거는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수도권은 모레부터인데 강원도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단 방역당국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연관돼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 영동 지방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집단 감염 발생지가 주로 영서 지방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일단 영서 지방에 한해서 지자체 판단에 맡겨서 1.5단계로 격상할 거면 그렇게 하도록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으니 그쪽은 거리두기 격상할 상황까지는 아니고 영서 지방의 홍천, 인제, 철원 이런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거기는 1.5단계를 격상을 해야 하는데 격상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서 지방인데 철원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이미 지금 확진자가 관련 확진자가 17명이나 나왔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철원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내일 안에 1.5단계 격상을 되게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1.5단계라는 게 무엇인지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가 조정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옆에 이 판넬을 갖고 왔는데 박찬범 기자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 이게 5단계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각 단계별로 1단계와 1.5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특히 이제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이기 때문에요. 23종의 이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1.5단계가 되면요.
기존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 관리 명단 의무화 작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는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는 4제곱미터당 출입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결혼식장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이제 출입 가능한 이제 하객 등 신랑 신부 측이 25명으로 제한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시리즈 이제 두산이랑 NC가 진행될 텐데 이 직관, 그러니까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관중의 인원이 50%에서 3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용 인원이 전체 대비해서 30%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밖에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춤추기 안 되고 좌석간 이동 안 됩니다. 특히 이젠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는 1단계에서는 150제곱미터의 한 이상인 식당과 카페 안에서 테이블 간 거리를 1m씩 유지를 하거나 이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1.5단계에 되면 그 면적의 제한이 더 낮아져서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다음과 같은 칸막이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단계, 지금처럼 수도권이나 강원도 이렇게 유행하는 단계에서는 1.5단계, 2단계인데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의 30% 안에서 입장이 허용되고 밀집도는 등교, 학교 학생들은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에 있어야 하고 또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인원의 30% 이내 또 그리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가 된다. 1.5단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단계나 2.5단계로 가게 되면 2.5단계는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게 되고 3단계가 되면 아예 경기가 중단되고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5단계까지 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새로 적용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10월 12일 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완전한 1단계가 아니고 일부 강화 조치가 적용된 그러니까 1.5단계 정도의 조치가 한동안 취해지다가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서 완전한 1단계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그것을 비춰봤을 때 1.5단계 상태에서도 우리 확진자 추세를 보게 되면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70 내지 80명 수준으로 일주에 한 10명 정도 약간 늘어나고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약간 증가한 추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5단계로 낮췄을 때 과연 그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낮춰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효과성에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단계로 격상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2단계로 격상을 해서 재생산 지수를 확실하게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1.5단계를 적용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최소한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열흘 이후 성적표가 우리가 1.5단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이미 늦고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2단계를 먼저 적용해서 1 이하로 떨어뜨리고 보는 것이 조금 보다 안전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된 건 결과적으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나흘 이상 2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전에 8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집단 감염 어느 특정 시설이나 특정 모임에 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의 상황은 일상 감염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게 되면 5월 이태원 말 클럽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통해서 확진자를 찾고 그분의 이제 접촉자를 확인해서 동선을 추적해서 격리를 하고 이것이 효과적이었는데 이태원 말 클럽처럼 누가 이제 클럽에 노출됐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방역망 밖에서 조용한 전파를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전파시킨 적이 한 번 있었고요. 8월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집단 감염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은 전체 발생 사례 비율을 봤을 때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역시 이런 산발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감염이 계속 사례가 쭉 이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최근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특히 이제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이 전국적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추세가 지금 나타내는 양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두기 정책하고 좀 연관을 지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시간차를 조금 고려했을 때 방역 정책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확진자 증가 추세를 좀 맞춰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거리두기 완화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확진자가 줄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고 또 완화되면 또 늘어나니까 다시 또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고 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런 겁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통제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지난 최근에 8월에 440명까지 증가했을 때 이 확진세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됐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과연 장기간 버틸 수 있으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진짜 떨어질 것인가? 지금까지는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도 겨울철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맞는 겨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증이 같이 유행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 수단이 이번에도 유효할지 이것은 항상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하고 그 커브가 꺾일 때까지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누적 확진자 수를 감당해야 되고 그 속에서 중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금 주의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하기 전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2주나 3주, 4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지금은 200명을 넘는 수준인데 400명 넘게 나올 수도 있다. 4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미리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중환자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했지만 여전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의료 대응 체계의 대규모의 발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권준욱 부본부장도 브리핑을 하면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겨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맞는 첫 겨울이고 동시에 백신 없이 맞게 되는 겨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다시 위기 상황을 맞아 전국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감염 상황이 일상으로 파고 들어와 특별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백신 없이 넘겨야 할 마지막 겨울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서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손에 쥐어준 백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상 연구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당장 세상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코로나19 유행 억제 방법입니다. 이번 겨울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백신 없이 넘겨야 할 마지막 겨울입니다. 내년 겨울에는 백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도 되네요. 백신 개발 소식에서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손에 쥐어진 백신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당장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일한 코로나19 유행 억제
억제 방법입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백신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고 있는데 이웃 일본, 유럽, 미국도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지금 상황이 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예. 불과 일주일 새 그 900만 명대였다가 지금 1,100만 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순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텍사스주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시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밖에 컨테이너에 냉동 보관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인구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지금 누적 사망자 수가 아직 500명도 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말 그대로 팬데믹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박 전문 기자가 이야기한 냉동차 시신들을 모시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병원에 또 영안실에 장례식장에 그런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런 냉동차에다가 또 시신을 모시고 있다는 미국의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같은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역당국 각 정부의 역량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1위 이상이고 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적인 국제 정부에서 어떤 전체적인 아니면 주 단위로 거리두기 정책을 하고 있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것들이 또 주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그 지침을 따르는 시민들의 수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효과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지적하신 유럽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서 강력한 럭다운이라든가 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돌이켜봐야 될 텐데 11월 1일에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확진자 증가수는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간차가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한 줄기 빛 같은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데 그동안 자신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또 다른 제약회사 모더나인가요? 예, 모더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예방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90%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94점대, 95% 가까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 결과라는 점인데요. 이 WHO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에 참가한 인원이 한 3만여 명 정도인데 그럴 경우에 WHO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150명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자가 9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참여했지만 150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지금 최종 결과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임시 중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률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매우 이제 장밋빛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현황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모더나 이렇게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약회사들이 만든 백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백스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나 또 내년 1분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다음 달 말, 올 연말이면은 투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의 종류가 저걸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mRNA, 아데노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RNA라는 것은 단백질을 만들기 전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단백질 학원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RNA 신호 물질을 넣어줘가지고 우리 체내에서 그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게. 그 단백질이 일종의 뭐 항체에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체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냐 아니면은 단백질 전구체 물질을 넣어줘서 그것이 이제 단백질 합성할 때 합성된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항원으로 인식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고요. 이제 예상하신 것처럼 RNA를 우리가 몸에 직접 주입해 줬을 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질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파괴가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세포질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술이 되겠고 이 RNA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운송한다든지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어떤 나노 지질을 이용해서 주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금 성공 90% 이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백신의 형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도 곧 이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모더나에서는 이번 백신 개발 관련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더나 책임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including severe disease in people who've received it. By the end of this year, we said that in the United States, we expect to have 20 million doses. And so I think by the end of the year, hopefully, we could start to vaccinate people. 화이자와 모더나가 경쟁적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험 결과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화이자가 만드는 백신과 모더나가 만드는 백신의 어떤 차이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보관 방법에 있어서 화이자는 영하 70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모더나가 만드는 백신은 뭐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 그게 결정적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달 전에 지금 백신 관리가 독감 백신. 독감 백신 관리가 잘못돼서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이제 모더나의 발표에 따르면 그 저온 영하에서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 영상에서도 특정 그 도수 2도에서 뭐 7도 이내에서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기존의 화이자가 발표한 백신보다는 조금 더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이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모더나가 만든 백신과 화이자가 만들고 있는 백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We don't need the deep freeze conditions. That is a massive enablement to be able to distribute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easily. We should be able to have up to 50 million this year, 1.3 billion next year. 교수님 어떻습니까? 모더나는 예방률과 보관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리고 화이자는 어떤 가격 그리고 보급량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이자가 백신 개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미처 화이자하고는 제대로 어떤 협상을 못했다, 확보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수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백신을
더 중점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접종이 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가격 면에서는 이제 파이저 백신이 더 저렴하지만은 보관이라든가 운송이 까다로우면은 또 손실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보관과 이송에 백신값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모더나 백신이 더 우수할 수도 있고요. 예방률에서 이제 94%, 90%지만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씨가 굉장히 보관과 운송이 어려운 것 같지만 파이자에서 아예 그 용기채로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파이자 백신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현지에서 적용이 되는지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백신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처럼 영국에서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 네. 또 존슨앤존슨, 존슨.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접종 형태 백신도 냉장 보관으로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에서도 우위가 있다면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백신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해야죠.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메신저 RNA 바이러스 백신이나 아니면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량 생산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RNA를 안전하게 우리 세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백신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백신 회사에서 이런 2상, 3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도 같이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의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WHO가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백신 나온다고 코로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뉴스 자막이 나갔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고무적인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낙관한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의료 종사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미국의 FDA가 긴급 사용 승인하면은 당장 다음 달 말부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보급하는 그 계획도 인수인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More people may die if we don't coordinate. If we have to wait until January 20th to start that planning, it puts us behind over a month and a half.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한 달 반이나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더나 백신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백신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 이번에 모더나로 95% 예방 효과가 있다는데 위대한 역사학자들이요. 중국 전염병을 종식시킬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뉴스가 들어오든지 간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미국인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질러진 직상을 바라보다 변한 것 없이
변해버린 나를 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너도 다 아는 그런 마음일 거야. 예,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노래도 많이 알려진 가수인데요.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돌아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가사를 쓰면서 자신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한가운데 지나고 있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간 후에 우리가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우리와는 얼마나 달라져 있고 더 진보해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합니다.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